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에 이어서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권으로 나와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페드의 이 최대 관심사가 최근에는 강한 달러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강한 달러가 우리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1분기 성장률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좀 공교롭게 이제 6월 1일, 6월이 시작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사실 나라 안팎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앞서도 그리스 이야기도 좀 심들게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6월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놓고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6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거품 문제. 그래서 증시가 좀 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그 거품의 그 붕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6월 한 달 내에 네. 그런 그 논쟁이 굉장히 지속될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사실상 같은 그 지인들끼리 얘기를 보면 네. 이 문제가 의대로 굉장히 논쟁 정도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가 증시 흐름과 관련 없이 예. 6월 한 달 내내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그 소재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이 많이 다르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논쟁 자체가 있다면 예. 증시 흐름에서는 그동안 낙관적 기조로 예. 일부 사람들이 뭐 코스피 지수가 2,700 이런 흐름에는 굉장히 논쟁 그 자체가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수익 이런 것 누릴 가능성과 예. 증시 거품에 있어서 사실상 주가가 떨어져서 재산 손실이 있다면 재산 손실부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안 떨어지더라도 네. 그런 것은 이제 6월 증시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그 진행자께서도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송 전에 그리스 문제. 네. 아마 이 그리스 문제는 6월 한 달 내내 증시 흐름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그리스에 돌아오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예. 이거 잊어버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4개월 전에 그리스의 구제금리 연장안이 네. 4개월이 됐는데 속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지금 트로이카라는 채권단의 입장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영국이 지금 국민투표로 인해서 EU 탈퇴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입장이 종전보다 그리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바뀌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IMF는 역시 미국의 그 대선 기간이 들어가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플랜 B.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 공식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IMF가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플랜 B를 준비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72억 정도 이 유로 이 정도가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 그리스의 그 재정이 바닥난 상태거든요.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월 한 달 내내 이 문제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물론 이제 그동안 엔달러 환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관심이 되겠습니다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문제가 6월 한 달 증시를 굉장히 큰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 속보집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위원님.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이 Advanced Potential Final 이렇게 해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세 가지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두 번째 잠정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수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속보치의 수정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Advanced Potential Final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는 이번 주는 이번 발표되는 것은 잠정치다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는 마이너스 0.7% 나왔죠. 잠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속보치가 0.2%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긴 큽니다. 차이가 크죠. 예. 이게 사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1, 4분기에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파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경기 동향이 상당히 좀 편차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이 속보치에 이어서 잠정치가 크게 떨어진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 네. 진행자분께서 미국의 근래 그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아주 오래돼서 경제 마인드가 워낙 이렇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는 2009년 2월 2분기에 이게 만 6년 전에 어떠냐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네. 2009년 2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 이후로 만 6년 만에 이렇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달 후에 발표된 파이널 확정치가 네.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확정치는 아마 마이너스 1%대로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뭐 제니 델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속보치에 비해서 부진하게 나왔는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러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제니 옐렌이라는 의장분이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 공식화에서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잠정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서로 밸런스가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월가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하는 불. 물론 이제 마이너스는 예상됐다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상치와 부합됐다 뭐 이런 쪽에 얘기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았다 해서 일제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그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같이 통화해 보면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1, 4분기 한파 영향이 많이 받았다면 2, 4분기에는 베이스 이펙트를 빼더라도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데 1, 4분기에 올해 그 1, 4분기 한파 영향은 작년보다 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1분기에 그 잠정치가 많이 떨어진 데에는 네.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지적해드렸습니다는 사실상 1분기에 이렇게 잠정치의 총수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역시 수출이 가장 부담이 됐었거든요. 수출에 따라서 경기에 부담이 돼서 성장률이 떨어진 거고 또 미국의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갈림길이 됐었죠. 네. 올해 그 3월 중순에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한 100까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뭐 슈퍼 달러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미국의 그 성장률을 끌어내렸고 다시 축소됐던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 변화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속보치 내놓을 때보다는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무역 수지가 참 악화됐습니다. 강한 달러니까 수입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예. 그런 그래서, 측면이 이렇게 해서 앞서도 연준도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서 나오는데요. 달러 이야기 뭐 정책적 부분 말씀 나누기 이전에요. 지금 1분기 성장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 패치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요. 소프트 패치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 김에 또 한번 잡고 갔으면 합니다. 미국의 그 경기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소프트 패치 얘기가 나온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8월 세계 3대 평가기 하나인 스탠더드 포스가 미국의 트리플 A 등급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월 달에 금융시장이 아주 난기를 보이면서 사실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았던 이런 국면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소프트 패치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그 소프트 패치 용어는 골프 용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 이렇게 해서 골프에서 보면 초반에 혹시 진행자분께서는 골프를 치십니까? 네, 이따금씩. 이따금씩 치십니까? 저는 뭐 골프를 못 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체감적으로 좀 느끼게끔 전하지는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동안 골프를 한 번도 안 친 사람인데요. 사실 골프를 치다 보면 이렇게 심리적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골프를 워낙 잘 치는 사람이야 그 심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겠습니다는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어들.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초반에 푸른 잔디, 파랗 잔디에 기분 좋게 출발하다가 잔디가 그 덤성덤성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그 초반에 잘 출발했던 부분에 있어서 잔디가 덤성덤성한 부분에 골프에 빠지면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거든요. 지리가 좀 까다로운 곳에 공이 떨어질 그렇습니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국면을 골프 영화에서 보면 사실 소프트 패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소프트 패치를 골프 용어로 적용한다면
미국 경제가 좀 잘 나가다가 네. 이렇게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 아마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3분기까지 미국 경제 좋았죠. 5%까지 가다가 4분기서부터 2.2%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0.7% 떨어지다 보니까 네. 바로 그 현상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다시 한번 소프트 패치 논쟁이 일고 있다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앞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 어떤 배경에 대해서 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강한 달러 때문에 지금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심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앞으로도 미국의 대외 정계 어떤 방향을 가늠하는데도 큰 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6월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정책은 바로 이 대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그다음에 US들이 간주하는 대외 통상정책이든 간에 이 대목에서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의 1, 4분기 이 잠정치가 마이너스 0.7% 나온 이후에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종전보다 더 알레르기성으로 사실상 이 강한 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제이콥 루는 이 제이콥 루의 달러 강세에 대해서 변하는 태도를 보통 3단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경제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강한 달러는 버틸 수가 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강한 달러의 캐리 자금이 파이티브에서 네거티브 트레이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될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이콥 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달러가 미국의 크게 부입한 데다리다 올해 들어서부터는 우려로 표시했죠. 지금은 어떤 경우든 자국통화 약세를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평가절하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입장으로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제이콥 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렇게 시각적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달에 양적완화정 종료 이후에 달러 강세에 대해 일관적 입장을 표시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콥 루는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닛 앨런은 학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장에 있었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탁탁탁 변하죠. 탁탁 변하죠. 그래서 그리고 제닛 앨런 것처럼 학계의 의견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신뢰성에서는 어떤 측면이냐? 역시 제닛 앨런이 한 수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인데요. 최근에 보면 스탠리 피셔 제닛 앨런의 그 스승이면서 최근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제닛 앨런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제닛 앨런의 스승이긴 하지만 제닛 앨런의 얘기를 상당히 보완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1년에 최근에 밀켄 컨퍼런스라든가 IMF 포럼에서 좀 제닛 앨런 의장이 상당 부분은 좀 시장의 흐름과 달리 굉장히 강한 달러 내지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얘기한 적이거든요. 시장과 소통이 될 때는 좀 아주 그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민감한 표현에서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중앙의 의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점이 좋아점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강한 달러, 금리 인상 문제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강한 달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스탠리 피셔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강한 달러가 제닛 앨런 제자의 강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추가 달러 강세 문제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어렵게 되고 제닛 앨런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스탠리 피셔 입장에서는 강한 달러를 조장하는 다른 그 달러 인덱스 국가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국통화 평가 절하야 되는 측에서는 강하게 비난한 그래서 서로가 조화점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대체로 보면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1, 4분기에 잠정치가 너무 떨어진 이유로 가장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강한 달러에 대해서 우려하는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자면 옐런 의장이라든가 피셔 부의장이 달러 강세에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질 정도 아니냐. 이 자칫 지금까지 끌어왔던 정책이 말하자면 그 빛을 완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강한 달러는 결국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돈 흡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연준 입장에서 이 강한 달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 미국의 FRB가 창립대로
100년이 넘었습니다는 미국에서 보면 FRB가 페드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하나는 뭐냐면 1930년대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될 에클스레이 당시 FRB 의장이 경기를 더 망쳐서 대공황을 발생시켰다 해서 이것을 에클스 페일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불명예스러운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경제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모셔오긴 했습니다는 월커 이런 이분이 사실 월커 페일러다 해서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올라갔던 것, 이 대목은 사실상 평가는 엇갈립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인플레를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됐다 네. 하는 측면이고 미국 경제에 더 침체시켰다. 스태그네이션을 더 침체시켰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월커 페일러의 입장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FRB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장 큰 실수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한 달러를 잡지 못하면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유동성 환수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급한 추구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를 FRB가 살오는 판을 걷는 속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했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딱 계속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예.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책의 큰 줄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요, 이 연준의 어떤 관심사라고 할까요? 참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외에 뭐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하는 시점이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목표 내지는 관심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소위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기업경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국경제TV에서 이걸 운영하실 때 송재효 사장과 예를 들은 보도본부장이 어떤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측면은 사실 그때그때 나라라든가 그 기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처해 있는 한국경제TV가 당하는 예. 이런 직면한 그 상황에 가장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당면하는 게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관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요. 그런데요. 아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해주셨으면 중앙의 목표는 뭐 어쨌거나 물가 안정이죠. 전통적인. 예. 근데 이제 물가 안정은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물가 안정은 중앙의 목표다 이렇게 중앙의 목표다 이게 고정적인 목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목표도 정책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중앙은행 목표를 물가 안정에 냈을까? 각 중앙은행이 태동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대부분 중앙은행이 그때 고물가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물가에 시달렸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과 함께 물가거든요. 그래서 태동될 때에 중앙은행이 태동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돼 있죠. 뭐 앞으로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론은 없을 겁니다. 세계가 하나 시장이 됐으니까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옛날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돼 있고 오히려 거꾸로 디공포를 우려하는데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변화 가능성이 시사한 것이 FRB 역사상 100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 변화가 역시 목표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2년 12월 달에 뉴얼 맨데이터로 해서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인데 사실상 우선순위를 보면 공시 한 주쪽으로 갔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 창출 쪽으로 갔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목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대 관심사가 이 고용 창출면도 실업률은 이제 FRB가 생각하는 완전 고용 실업률, 자연 실업률 상태가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오케이 질적인 문제만 개선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정책의 어떤 성과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이런 그 강한 달을 어떻게 두고 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그 FED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고용 창출도 아니고 강한 달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 예. 이건 목표가보다는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가 또 저희 입장에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함락지 법전식 아니겠습니까? 돈 풀면 돈 풀고 내리면 내리고 금리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은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양적으로 정책을 종료해서 잉크가 마르기 전이고 그다음에 엊그제 제넷 옐런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연내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의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제넷 옐런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2004년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라갈 때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여건이 다르다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정상화가 사실 금융위기 이전에 페드의 그 정책 금리가 5%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정책 정상화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저성장이고 저물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성장률을 감안해야 돼도 한 3%대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분석에 금융위기 이전 5% 올라가는 게 정상화다. 이 참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되기다.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면 그때그때마다 다 변하는 거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은 그런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페드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본다면 자, 페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더라도 인상 속도는 상당히 좀 만만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페드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서 심지어 효과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재무부랑 합심해서 또 USD랑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아시겠습니다는 이미 우리나라도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평가 절상 압력 원화대한 이런 쪽으로 이제 하반기는 강도 있게 밀어줄 쪽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제 엔타이 덤핑 텍스라든가 카운터블링 텍스라든가 해서 WTO의 그 DSB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소위 또 미국에서 마이 아메리칸 BBA에서 해서 마이 아메리칸 액트에서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하반기에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미국을 풀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이런 태도,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도 원화 강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4월 달에 미국의 재무부의 한일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는데요. 뉘앙스 정책은 상당히 강도 있게 두들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강한 달러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국가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 입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이건 다른 국가 입장에서 흑자가 나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절상 압력을 상당히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무부의 보고서도 지금 페어 트레이딩 이런 관점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력에 따라서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페어 트레이드 개념, 공정한 거래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이해관계에 의해서 통상정책이라든가 원화 절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측면이 지금은 세계 경제를 좀 어렵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미 무역수지 흑자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두들겨야 될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가는 일본은 사실 중국과의 같이 가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좀 양해를 해주고 엔달러 환율도 124회까지 용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이렇게 무역상의 소위 마일트리즘 상호 무역주의 때문에 사실상 그 강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통상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약소국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약소국이라 할까요? 그래도 비교적 만만한 국가 입장에서는 강하게 절상 압력이든 통상 압력을 두들겨서 미국의 무역수지 전체적인 흑자를 줄여가는 적자를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 대목은 아마 하반기에 정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저도 2007년 당시 1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 그 선거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역시 이번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국익 연구에서 보면 제 말에 캐머린이 몰상이 나오는 것처럼 공약을 안 건드려도 나는 여러분 입장에서 도움되겠습니다 하는 이 국수주의를 내걸면 이게 표심을 얻는데 상당히 도움되고 그 사례가 영국의 사례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 강도 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 4분기에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미국의 그 하반기에 예. 경제정책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7% 잠정지 발표가 됐고요. 달러 강세로 인한 원인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